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는데요. 6차 거쳐서 마지막 7차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은 IAEA 기준에 부합하고 방사능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이제 일본 방류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주시한 오늘 보고서 내용부터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2년간 검증 끝에 내놓은 결론은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Carried out by the task force that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IAEA는 향후 수십 년간 일본 정부가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것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만큼 일본 정부로선 방류 개시 시점을 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国内外に丁寧に説明して。 기시다 총리는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변국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45%, 반대는 40%로 찬반 의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日本政府以外にも国際機関いろんな機関が当然中には入っ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く反対はないという感じですかね。やっぱり心配だよ。他に迷惑をかけないかどうかね。 내일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방문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류 시설 등을 살펴본 뒤 오는 7일 최종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오늘, 우리 정부는 국민 불안감 해소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곳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절대 금지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해양 방사능 감시망을 2배 이상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92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채취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2013년 9월에 도입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사능 오염 우럭이 우리 바다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럭이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평생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해 유국휘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납니다. 정부는 IAEA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IAEA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IAEA를 공격해도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공세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IAEA 보고서를 받아든 야당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입니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유엔으로 가야 한다는데 그럼 왜 IAEA 보고서를 믿지 못하는 건지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그럼 오염수 방류 진짜 문제는 없는 건지 아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IAEA 보고서 발표는 과학적 검증의 시작일 뿐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IAEA는 원자력 사용을 장려하는 기구로 보고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IAEA 보고서를 믿기 힘든 이유로 생물학적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가 없다며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 로비설에서 비롯된 객관성 확보 문제와 채취된 시료의 대표성 또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IAEA 보고서에 대한 당 자체 분석을 공유하고 대응을 논의합니다. 당 관계자는 이제는 방류 연기가 아닌 방류 중단 촉구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일의 뉴스 최수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서 결국 나왔습니다. 네. 진짜 괜찮은 겁니까? 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전달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 없다입니다. 일본이 향후 수십 년간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IAEA의 국제 기준과 일치한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적 방사능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IAEA가 2년간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이미 6차례 중간 보고서에서 긍정 평가들이 많아 이 최종 결론도 짐작한 대로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거죠?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네,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 이후 방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여름 내에 방류를 한다고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다만 다음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나토 정상회의 같은 이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있는데요. 일본 측이 각국의 방류 관련 사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일정들이 끝난 이달 말이나 이 다음 달 8월 초중반쯤 실제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IAEA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불안감도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바다와 해산물은 어떻게 진짜 안전할까요? 네, 일단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이 어류들이 우리 근해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정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또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연안 정착성 어종, 그러니까 아까 보신 이제 우럭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 고등어와 갈치, 참조기, 멸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선이 잡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상 어종은 분리가 돼 있어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오염수가 우리 근해에 언제 유입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분석한 모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해류 흐름을 따르면 이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뒤에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삼중수소 농도는 약 10만 분의 1 수준인 톤당 0.001 베크렐 전후,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세슘이든 삼중수소든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세슘은 1%, 삼중수소는 1000분의 1%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야당은요 계속 좀 불안하다고 해요. IAEA 보고서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지난달에 이제 그 우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지난달에 우럭이 잡혔는데 기준치 180배인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다시 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백 개의 샘플 조사에서 한 마리 나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출된 거는 사실입니다. 방류를 앞두고 우리 수산시장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사방이 바다 아닙니까? 오래전에 미국이 일본에 언제 폭탄 터뜨리는 게나 똑같은 겁니다. 수산업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입니다. 네, 그리고 IAEA가 일본 눈치를 보고 방류를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IAEA가 일본보다 분담금을 훨씬 많이 내는 중국 눈치를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며 이 반박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은 오염수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무슨 근거로 계속 안 사오겠느냐, 이것도 결국은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2011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곳은 50개국이 넘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12개국만 남았습니다. 2년 전에 이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지금 현재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압박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이 수산물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도 온다면서요? 네. 뭘 하게 됩니까? 예, 그 7일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고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을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슈화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철저하게 잘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요즘 장마는 갑자기 어디에서 퍼부을지 몰라 홍길동 장마라 하죠. 이 밤 사이에 위험할 정도로 집중폭우가 예고돼 있다는데요. 어디에 쏟아질지 광화문 광장 나가 있는 박건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미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밤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네, 제가 1시간 전부터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요. 모두 일찍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밤 9시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내일 새벽에,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인 새벽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엔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장마는 전선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종잡을 수 없이 나타나 홍길동 장마라고도 불립니다.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사나흘 소강기를 거쳐 다시 북상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기압이 하나 들어와갖고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다음 한랭전선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로 남부 쪽으로 내려가 연결되면서 다시 들어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비는 내일 오전에나 그칠 전망인데요. 벼락과 돌풍도 동반할 수 있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에 고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특히 호남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수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특히 걱정인데요. 현장에 공국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광주 석곡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주 장맛비로 제방 50m 정도가 무너져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현재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임시 복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엔 오전부터 비가 내렸는데 오후 들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7시를 기해 전북과 광주 전역, 일부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자정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에서 70mm의 국지성 폭우도 예상되는데요. 주민들은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 임시 저기를 해놨지만 저녁에 갑자기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돼가지고 잠을 설칠 것 같아요. 오전부터 내린 비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남원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40대 운전자와 10대 아들이 숨졌는데요.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석곡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 난감한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역전세난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년간 집주인에게 대출을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장모 씨는 요즘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속이 타들어갑니다. 6억에 전세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전세가가 저희가 4억 4천에 이제 전세를 한 며칠 전에 냈거든요. 추가로 1억 6천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장 씨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까지 난처해집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2월보다 8천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신청한 반환 대출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대출을 통틀어 한도를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하는데 전세가가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75%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정부는요, 결혼 장려용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 부모가 세금 안 내고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10년간 5천만 원인데요. 결혼 자금의 경우에는 이 세금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시민 6명의 답은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청년에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공통적이었습니다. 집이나 주거나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월급만으로는 지금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한 명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양가 합해 1억 원이 최대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이 정도로는 전셋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결혼 자금에 한해서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전세 자금 용도, 특히 생활 주거 자금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그 현재 상황에도 맞지 않느냐. 하지만 금수저의 자산 대물림이라는 지적과 함께 물려받을 재산이 적은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있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한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 그 선이 적정선이. 정부도 우려를 의식해 공제 한도는 여론을 수렴해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 이 내용 아는 기자 하자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요,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였거나 부모에게 도움받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네네. 이때도 그럼 증여세를 다 내야 했던 거군요. 사실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당연히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목돈을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더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 한도는 10년 통틀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금액 상한을 높여서 청년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들은 자녀들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증여신고를 안 하고 아름아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번 정부 방안은 음지에서 벌어지는 증여세 회피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앞둔 예비 부부 입장에서 증여세 안 내고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부모님께 각 1억 원씩 총 2억을 증여받은 예비 신혼부부 사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증여 금액에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부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요. 신랑 신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하면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각 5천만 원이죠. 해당 구간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면 각각 500만 원, 둘이 합쳐 총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제액 상한이 1억 원까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증여받은 1억에서 공제 금액 1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은 0원, 즉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혼하면 그런데 주택자금 말고도 뭐 혼수 비용이라든지 축의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비용을 이제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세금을 내는 거와 안 내는 게 여러 가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요, 이 주택자금과요, 전세자금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가 잦은 신고여서 뭐 안 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사고 팔 때 혹은 고액 전세를 거래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내야 하거든요. 근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잦은 신고를 안 했다가 덜미가 잡히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 반면 예단, 예물, 혼수용품, 그리고 자녀가 받은 결혼식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얼마까지 이 증여세를 공제해 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7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안을 두고 환영하는 목소리와 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서 확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경제 살리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부터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노총의 총파업 역시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라고 표현하며 각 부처에 철폐를 지시했습니다.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된다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발언인데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적어도 기업 운영에 규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킬러 규제 사례를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에 들어간 민노총을 향해서도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파업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니 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소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음 데시벨이 허용 기준을 넘겼다고 경찰이 알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스피커를 이용한 민노총 집회는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열광으로 간주하고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경찰의 경고 전광판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집회 소음 규정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됩니다. 평균 소음 측정 시간 단위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9분 동안 시끄럽게 했다가 남은 1분만 소리를 꺼 평균 값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시간당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단속했던 것을 시간당 2회로 고쳐 기준을 엄격하게 합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을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교통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 중인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마감된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 시위 규정 강화와 관련해 71%가 찬성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처벌 기준이 되는 소음 데시벨을 지금보다 최대 10데시벨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 외교부는 어제 우리 정부가 배상해주는 제3자 변제 수용을 거부한 양 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탁은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대신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씨 공탁 서류를 접수한 광주지방법원은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씨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민법 조항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탁 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한 건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법에 따른 요건이 있는지는 당연히 사무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불법적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반면 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나머지 3명 공탁에 대한 다른 법원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회심의 카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송영기 전 대표.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2차례나 자진 출석했었는데요. 결국 이달 말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인 송영기 전 대표 전직 보좌관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금 유통을 맡았던 키맨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 갱신을 통해 20일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6,700여만 원을 마련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고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뿌려졌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도 앞으로 박 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박 씨 구속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 이달 말 박 씨를 기소하면 공소장에 송 전 대표 혐의도 함께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상황 노출 위험이 있어 송 전 대표 조사를 늦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와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회에서 한 차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고려 중입니다. 두 차례 자진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달 말쯤엔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에 다시 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당근과 채찍 누굴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인데요. 오늘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예산 확보가 급한 두 단체장 서로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먼저 따끔한 채찍 전략을 쓴 단체장부터 보시죠. 오지고 고속도로 안 들어오고 철도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또 참아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예산 다이어트는 딴 데서 하고 우리가 먼저 돌아서면은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오, 그동안 많이 참았다. 예산 안 주면 돌아서겠다. 반협박같이 들리는데요. 네, 반면 홍준표 시장은요 당근 전략을 썼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통령과 박대출 정책위장 중 저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구의 예산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설을 많이 하던데 오늘은 온화하네요. 네, 본인의 쓴소리 대상을 좀 달래기도 했는데요. 홍 시장은 지난 1월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자가 안 보인다면서 대구, 경북 의원들 이참에 싹 물갈이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죠. 국회의원답지 않은 건 정리 좀 해야 되겠지. 올라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면 갑질이나 하는 거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지. 제발 대구 국회의원서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김용관 의원님 내년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이재명 대표가 2대남 경쟁을 하나 보죠. 네, 나란히 군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위로했던 두 사람이요. 이번에는 예비역 장병들까지 챙기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예비역 장병들의 오늘 만남 먼저 보고 오시죠. 언제 제대하셨어요? 작년 5월 23일에 전역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왔더니 결석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남들이 안 하는 결석까지 처리해가지고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앞서 군부대 찾아서는 병사 휴가를 손보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예비역 장병 만나서 학교 출석 문제를 얘기했군요. 네, 사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먼저 언급했었죠. 예비군 훈련 갈 때 수업을 결석 처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시정하려고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교를 받지 않도록 예비군의 근무 환경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국민의힘은 예비군의 이동권, 학습권, 생활권을 보호하는 예비군 3권 보장 법제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들이 현역 병사에 이어 예비군 장병까지 챙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인 부동층으로 떠오른 게 바로 20대 남성들의 표심이었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청년들 신뢰 회복이 필요한 민주당과 또 꼰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2대남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마을 금고, 고객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 그럼 맡겨놓은 돈 못 찾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거죠. 정부가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새마을금고 지점. 600억 원어치 대출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문을 닫고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에 합병됐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4%에서 지난달 중순 역대 최고치인 6.49%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분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연체율 2.42%에 2배가 넘습니다. 특히 2분기 법인대출 연체율은 1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한 특별점검 검사에 나섭니다. 경영을 개선해라, 필요하면 합병을 해라, 부실자산 정리해라,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 지점을 선제적으로 합병해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은 가까운 지점이 사라질까 봐 걱정입니다. 새마을금고를 제일 많이 이용해요. 편의를 많이 봐줘요. 도움도 주고 하는데 큰 은행은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1인당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게 예치해 속타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예금이 5천만 원 이상 되니까 돈이 좀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이 되고 합니다.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출생신고 안 된 영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이 부모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 아이 시신조차 못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지난 8년간 존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저수조사 목록이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대 친모 A씨는 2015년 2월 4일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집으로 온 다음 날 아이가 숨진 걸 발견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입니다.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며 아이가 숨지는 과정에서의 범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이 사건 209건 중 숨진 게 확인된 아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도 178명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 2016년 3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입양을 먼저 병원비 대납 파기하고 이제 입양을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하시거든요. 경찰 수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상당수 사건이 시체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넘긴 탓에 긴급 체포 등 강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경기 과천에서 2015년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지만 1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 등 수사는 가능하지만 부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남 거제와 대전 등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 역시 부모가 진술을 잇따라 번복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략이 없는 초범인데도 차량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견인 차량. 뒤에는 SUV 차량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친 차량입니다. 운전자인 25살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큰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부딪힌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남성이 몰다 사고를 낸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도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5년 안에 4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2번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인 경우 초범이더라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상자가 다수거나 또는 사고 이후에 도주를 했다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강화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 경우라도 3번 이상 반복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등도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국산 담배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를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한 갑에 1,000원에 들여와서 3,000원에 팔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항 인근의 한 보세 창고. 남성 2명이 테이프로 싸맨 상자들을 트럭에 싣습니다. 세간에는 중국산 수입 담요라고 신고했지만 안에 들은 건 중국에서 밀수한 담배입니다. 일당 10명은 중국 현지 생산부터 수입 유통까지 역할을 나눠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12억 원 상당의 담배 18만 갑을 밀수했습니다. 12만 3천 갑은 중국산 담배를 국산 담배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 나머지는 중국 담배입니다. 이 중 3만 2천 갑을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통시켰습니다. 정품 기준 4,500원인 담배 한 갑을 1,000원에 사들여와선 3,000원에 팔았습니다. 관세 6억 원도 탈루했습니다. 이번에 밀수하다 적발된 가짜 담배입니다.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외관부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보세 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 검사가 있을 때는 담요를 대신 보여주는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동일한 시사 명의로 또 다른 화물이 반입되었습니다. 해당 화물의 품명은 담요로 수입 신고가 되었는데 개장 검사 결과 전량 담요가 아닌 담배로 확인이 되어 총책인 60대 남성은 전과 14범의 전문 밀수꾼으로 출소한 지 5개월도 안 돼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도로를 넓히려고 건물 한쪽만 싹둑 잘라낸 상가가 있습니다. 구청과 건물주 사이에 합의가 안 돼 필요한 만큼만 강제 수용한 겁니다. 1년 전 시민 안전 위협하는 이 반쪽 철거 건물 보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9층) 높이 상가 건물. 철거 공사를 하다만 듯 콘크리트 건물이 뚝 잘려 있고 샌드위치 패널로 뚫린 전면을 임시로 가려놨습니다. 지난해 5월엔 건물 외장재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방치된 지 벌써 2년째. 건물 앞 바닥엔 콘크리트 파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25m로 평소 통행량이 많지만 이 건물 앞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쪽은 잘 안 가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해가 튀어나오는 게 좀 위험하고 비 오는 날에는 높은 곳들도 있고 이래서 강화도 산책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성동구는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서 건물 12개를 철거했습니다. 이때 예정지에 일부가 걸쳐 있던 이 건물은 4분의 1만큼만 잘라 철거한 겁니다. 건물의 출입구와 계단이 있던 공간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가 되었는데요. 철거 과정에서 절단된 계단 일부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손을 대자 콘크리트 파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저 위에도 보면은 막 거칠게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 오고 그다음에 계절을 겪으면서 동절기에 얼고 녹고 하면은 저 균열들이 팽창 수축하면서 멀쩡히 붙어 있던 게 떨어져 내릴 수 있어요. 건물에 덧대어진 플라스틱 패널은 또 다른 위험 요소. 태풍 불고 하면 쟤들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서 비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되죠. 행인을 덮칠 수도 있고요. 보수도 철거도 하지 않고 2년째 방치되는 이유는 뭘까? 건물주는 여전히 건물 일부만 잘라 철거한 성동구를 탓합니다. 철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후 건물 관리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낙하사고의 원인이 된 외장재는 성동구가 철거하고 공사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상도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수차례 이제 그 건물 보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건물주가 시행하지 않아서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달라는 건물주 요구에 현재 서울시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처럼 이게 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잔존하는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죠. 구청과 건물주의 책임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시민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 채널A가 집중 보도해드렸죠. 이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2달이나 됐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는 현수막들이 여전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오거리, 교차로 바로 옆으로 정당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차로 주변에는 지상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예 땅바닥까지 늘어뜨린 현수막도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는 20개가 넘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 서울시청 주변으론 빈틈이 없을 만큼 현수막 천지입니다. 최대 2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3개를 걸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해 게시 기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꼼수라고 볼까요? 날짜만 살짝살짝 15일이 지나면 바꾸는 겁니다. 낯뜨거운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입니다. 자극적인 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봤을 때 뭔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수풀이 자라야 하는 화단에까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 하단, 가로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얕게급도 달기도 쉽지 않습니까? 차 같은 거 지나다닐 때 시야가 좀 가려서 위험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규정을 안 지켜 철거하려 하면 재물 손괴니 절도니 하며 도리어 단속 공무원을 다그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꼼수까지 쓰는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대학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수능 난이도가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수를 노리는 대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는군요. 홍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한 대입 기숙학원. 최근 대학 재학생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져 올 수능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자 재학 중 수능을 치르는 이른바 반수를 위해서입니다. 입소까지 최소 1달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네, 빠질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빠르면 잠시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조금 쉬워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EBS가 많이 반영되고. 또 다른 입시학원은 이번 수능이 반수생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홍보합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신다고 하는데 변별력을 안 갖출 수 있는데 자체의 푸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정부의 초고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반수생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킬러 문항 배제되고 또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나오는 의대나 아니면 뭐 이제 한의대? 뭐 이런 그냥 수능 한 번으로 뭔가 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학과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뭐 고득점에 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원들은 수능 고득점자가 늘어날 경우 내신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기말고사 특강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기존 킬러 문항 마케팅에서 재빨리 갈아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금록색이 영롱한 비단벌레입니다. 신라시대 공주의 무덤에 이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화려한 장식물이 여러 출토돼 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견 당시 화제를 모았던 신라시대 공주로 추정되는 무덤 발굴이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키 130cm 정도, 10살 내외의 소녀였습니다. 공주로 추정된 이유는 화려한 부장품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비단벌레 금동 장식 여러 점이 출토됐는데요. 조사 결과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하고 대나무 쌀을 엮어 만든 죽제 직물 말다리엠이 확인됐습니다.
말다래는 말을 탄 사람에게 진흙이 튀지 않도록 부착하는 물건입니다. 복원된 모습을 보면 영롱한 녹색의 장식물 50개가 붙어 있습니다. 비단벌레 200마리의 날개가 쓰인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공예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말다래로 밝혀져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신라의 말다래는 국보 천마도가 그려진 유물이었습니다. 폭 5cm, 유기물 다발도 발굴됐는데 이는 피장자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피장자의 머리 모양 꾸밈새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발굴 당시엔 바둑알 200여 개가 함께 출토돼 화제가 됐습니다. 신라시대 어린 소녀의 무덤에서 바둑알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밤 폭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물벼락이 예상되는데요. 중부와 경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호남과 제주는 내일 새벽에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제주에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 12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한 가운데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23도, 대전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방류를 할 것 같죠? 국민들 예전처럼 괴담 같은 선동에 막 휩쓸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방류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불안감이 적진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 있겠다 할 때까지 우리 국민 건강에 진짜 괜찮은 건지 정부는 점검 또 점검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 톨의 의구심도 없도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